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이 된 여자이고요. 지금은 어린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자란 외동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주 시내 근처에서 35년이 넘도록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화학 조미료 하나 쓰지 않고 직접 담근 장과 제철 나물로 상을 차려내시는데 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기로 소문이 나서 지역 방송은 물론이고 전국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도 몇 번이나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떼어 오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손님 맞아줄 준비를 하셨죠. 저에게 부모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평생 해보고 싶던 꽃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남들 대학 다니며 즐길 때 저는 새벽 양재동 화훼단지 바닥을 누비며 가시를 치고 물을 올리며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32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서울 마포구 쪽에 제 이름을 걸고 작고 예쁜 꽃집을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물론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경주에서 부모님이 평생 쪼개 모으신 알뜰한 돈을 적잖이 보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우리 딸 서울에서 성공했다며 가게 개업식 날 경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단골도 생길 즈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전남편 김지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건축 설계사였는데요. 유명 건축사 사무소를 나와 프리랜서로 여러 현장을 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깔끔하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꽃집 일로 밤늦게 피곤해할 때면 은은한 따뜻한 차를 사 들고 찾아왔고 주말이면 제 일손을 돕겠다며 꽃 시장까지 차를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취미도 비슷했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살고 싶다는 가치관도 너무 잘 맞아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진지하게 만나다가 양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남편이 선한 눈매를 쏙 빼닮은 예쁜 딸 서인이를 낳았고요. 2년 뒤에는 저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한 아들 도경이를 낳았습니다. 딸 서인이는 지금 7살, 아들 도경이는 5살이 됐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는 사위였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려 장모님 고생 많으셨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하고 애교를 떨었고 경주에 내려가면 장인어른과 약주도 한 잔 기울이며 한정식집 마당에 다소 낡은 문짝이나 전기 배선을 고쳐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시아버지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여의시고 혼자 지방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옛날 분이라 그런지 가끔 남자는 밖에서 큰일을 해야 하니 여자가 살림을 잘 보살펴야 한다거나 친정 부모한테 너무 자주 드나들면 시댁 눈치 보인다 같은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지만
그 시절 어르신들의 흔한 완고함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저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대놓고 구박을 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여기서 전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남편에게는 3살 위인 누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지수 언니는 결혼 초반만 해도 저한테 꽤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연 씨,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힘든 거 있거나 지훈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다 얘기해야 하며 조언도 해주고 아이들 옷이나 토이 같은 것도 챙겨 보내주곤 했죠. 하지만 자기 동생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싸고 도는 성향이 강했던 터라 저는 훗날 이 커다란 비극이 터지기 전까지 지수 언니의 그것과 속이 다른 면모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할 것만 같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전국을 덮친 코로나 사태 때부터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경주 한정식집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고 단체 예약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매출이 전기세와 임대료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서연아, 요즘은 진짜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다. 단체 예약이고 뭐고 다 취소되고 요즘 젊은 애들은 배달 앱인가 뭔가로 시켜 먹는다는데 우리는 코스 한정식집이라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아버지도 요즘 속이 타는지 통 말씀이 없으시다. 경주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라 타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래된 단골들도 가게 문을 닫거나 발길을 끊었고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부심 하나로 음식을 만드시던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평소 끊으셨던 담배를 다시 피우시고 밤마다 소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아버지 안 그래도 혈압 높으신데 매일 그렇게 술, 담배 하시면 큰일 나요. 가게 잠깐 쉬시라고 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꽃집을 운영하느라 마음만 안절부절 못할 뿐 경주에 내려가 부모님 옆을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때를 지어 온다고 하죠.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 가게에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이 들어와 가장 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사장 나와. 이거 지금 음식에서 뭐가 나온 거야? 뚝배기 밑바닥에서 녹슨 나사못이 나왔잖아. 이거 먹고 우리 탈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장 이 음식 식약처에 신고하고 인터넷 지역 카페에 싹 다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 가게 문 닫게 만들어 줄 테니까. 평생 위생을 목숨처럼 여기며 장사해 오신 아버지는 놀라서 손을 덜덜 떨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자들은 처음부터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구석으로 아버지를 밀쳐두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당장 내놓지 않으면 구청, 위생과와 경찰에 신고해 매장을 폐업시키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멸치 육수를 우리고 뚝배기를 손수 씻으시는데 그런 거대한 녹슨 나사못이 들어갈 리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당신들 이거 일부러 가져와서 넣은 것 아니냐며 언성이 높아지셨고 당황한 그 자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억울하고 기막힌 자리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옆 가게에서 30년 넘게 국수집을 하시던 박 사장님이셨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오신 박 사장님이 그 고함치던 젊은 사람들을 쫓아내다시피 했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고 해요. 재수 씨, 내가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 젊은 놈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꼼지락거리더니 음식 절반 이상 다 처먹고 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딱 봐도 요즘 유행하는 자영업자 돈 뜯어내는 자해공갈단 놈들이었어요. 내가 경찰 오면 똑똑히 증언해 줄 테니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박 사장님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증언까지 해주시고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하필이면 며칠 전부터 가게 CCTV 메인보드가 나가서 녹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동 여파로 며칠 뒤 구청과 소방서에서 합동 안전점검이 나왔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갱신이 미뤄졌던 게 문제가 되어 결국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경찰 선생님, 저희가 진짜 억울합니다. 35년을 이 자리에서 손님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 한 번 안 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사기꾼들 말만 듣고 장사를 못하게 합니까? 어머니가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호소를 해보았지만 법이 그렇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짓밟히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자 아버지는 그날 이후 식음을 전면 전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터진 지 불과 일주일 뒤 아버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안방에서 술을 드시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심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약을 드시긴 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환갑을 겨우 넘긴 71살의 나이로 그 억울함과 화를 다 사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새벽길을 달려 내려간 저는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친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허망하게 떠나보낸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경주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씩 식사를 거르시는 건 기본이었고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경주 집으로 내려가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가지를 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계시더군요. 결국 병원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는 어머니를 홀로 경주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제 집으로 모셔와서 직접 봉양하고 마음을 치료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엄마, 이제 가게도 접었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경주 집 정리하고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요. 김서방도 흔쾌히 동의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올라오세요. 됐다, 서연아. 내 나이가 68이다. 이제 와서 내가 남편 집도 아니고 사위 집에 가서 무슨 염치로 살겠노. 니들이나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아버지 흔적 보면서 살다 가면 된다. 어머니는 사위와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극구 사양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를 오르내리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로 찾아간 주말, 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낮인데도 어머니 집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컴컴했고, 안방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맡에는 우울증 약과 수면제 약봉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부엌 밥그릇에는 며칠은 된 듯한 밥이 딱딱하게 말라 곰팡이가 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중은 불과 몇 달 만에 10kg 가까이 빠져 가냘픈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이러고 있어? 진짜, 오늘 당장 나랑 서울 안 가면 나도 꽃집이고 뭐고 다 접고 여기서 엄마랑 같이 죽을 거야. 제가 울부짖으며 짐을 싸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결국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지못해 고개를 나드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오늘 당장 모시고 올라갈게. 그렇게 알아줘. 수학이 넘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숨을 얕게 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뭐 장모님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일단 모시고 올라와. 생각보다 따뜻하거나 흔쾌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5년 넘게 고생하신 장모님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 차 뒷좌석에 작은 가방 하나만 실은 채 평생을 살아온 경주를 뒤로하고 서울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은 어머니가 들어오시자 느릿느릿 일어나 짧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을 읽으셨는지 거실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계셨죠. 저는 그때부터 은근히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는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낮에 가게 나가 있는 동안 엄마가 서인이랑 도경이 봐주시고 애들이랑 지내다 보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실 거야.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내더군요. 그런데 장모님 얼마나 계시는 거야? 한두 달 마음 추스르는 거면 몰라도 설마 여기서 계속 같이 사실 생각은 아니지? 나도 요즘 프리랜서 일거리 뚝 끊겨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갈 데도 없어. 경주 집에 혼자 두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솔직히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자기 같으면. 우리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기약 없이 산다고 하면 마음 편하겠어? 어차피 우울증 약 드시고 치료받는 거면 한 두 달 모시다가 다시 경주로 내려보내. 내 집에서 나도 좀 편하게 쉬자. 예상치 못한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장모님과 사는 게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는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남편이 건축 현장 답사를 가거나 미팅이 있어 일찍 나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어두운 부엌에서 불을 켜고 사위가 먹을 따뜻한 아침상과 국을 끓여내셨습니다. 김서방, 날도 추운데 현장 나가느라 고생이 많네. 오늘은 칼칼하게 소고기 묵국 끓였는데
간이 좀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며 대놓고 트집을 잡았죠. 아, 장모님.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이 과해요. 짜서 못 먹겠네. 그리고 아침부터 무슨 고깃국이에요. 텁텁하게. 됐습니다. 안 먹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미안하다. 김서방. 내일은 입맛에 딱 맞게 해볼게 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당신 미쳤어? 엄마가 새벽부터 당신 생각해서 끓인 국인데 왜 그래?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오히려 제 옷소매를 잡으며 서연아, 그만해라. 내가 간을 잘못 맞춘 거 맞다. 사위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며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점점 사위의 눈치를 보는 죄인처럼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이 무렵 저는 꽃집에서 함께 일하던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인 미래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래는 저보다 3년 먼저 이혼을 경험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아주 야무진 친구였는데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서연아, 너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너희 어머니 서울 올라오신 이유가 뭐야? 우울증 치료하고 마음 편히 쉬려고 오신 거잖아. 근데 지금 사위 눈치 보느라 새벽부터 아침상 차리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계시면 그게 치료가 되겠냐? 오히려 우울증이 3배는 더 심해지지. 너희 남편 하는 짓거리 보니까 딱 감이 온다. 사람 본성 나오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똑똑히 눈 뜨고 남편 행동 잘 감시해라. 미래의 경고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설마 남편이 사람이 덜 됐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잔인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엄마 모시고 나가서 집 근처 갈비탕이나 깔끔한 한정식 좀 먹고 올까? 냉장고에 반찬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자 남편이 거실 TV를 보다 말고 저를 째려보며 픽 웃더군요. 됐어. 무슨 외식이야.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무슨 돈이 썩어났냐? 요즘 우리 집에 입 하나 더 늘어서 식비랑 관리비, 생활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알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비, 입 하나 더 늘었다고요?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입 하나 늘었다니?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왜? 틀린 말 했어? 너랑 너희 엄마 말이야. 요즘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나도 프리랜서라 수입 줄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외식 타령이야? 아주 친정엄마 모셔오니까 신났지 아주? 사실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신 이후 남편이 자기 돈으로 외식을 시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사위 집에서 얹혀 산다는 미안함에 당신이 경주에서 가져오신 비상금 카드와 노령연금 나온 돈으로 아이들 간식 사 먹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매일 장봐서 차려내셨던 터였습니다. 엄마가 서울 오신 지 이제 겨우 2달째야. 그리고 엄마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엄마가 우리 집 살림 다 해주고 서인이랑 도경이 등하원 다 시켜주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됐다. 됐어. 요즘 같은 시국에 처가댁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냐?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남편은 어머니가 방문을 조금 열고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 걸 알면서도 일부러 들으라는 듯 고함을 지르고는 옷을 챙겨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벽을 보고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엄마 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물을 닦으시며 서연아, 김서방 말이 맞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다. 내일 경주 내려갈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녀린 뒷모습에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악마처럼 돌변하여 친정 엄마를 구박한 데에는 아주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은근슬쩍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이참에 제 이름을 걸고 작게나마 건축설계 사무소를 하나 차려볼까 합니다. 번듯한 사무실이 있어야 큰 현장 건수도 따오고 돈도 크게 벌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말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무실이야.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대형 건축사 사무소도 문 닫는 마당에 그냥 조금 더 안정이 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해.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죠. 아니, 내가 사업해서 대박 내겠다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럼 나보고 평생 남의 밑에서 헐값에 도면이나 그려주라는 거야? 장모님, 안 그렇습니까? 지훈 씨, 사무실 차리려면 서울 시내 권리금에 보증금, 집기류까지 최소 3억은 들 텐데 그 목돈이 어디 있어? 그때 남편이 옆에 계신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없어? 장모님 계시잖아. 경주 한정식집 건물이랑 그 땅, 그리고 집 있지? 어차피 장사도 접으셨는데 그 부동산 다 처분하면 몇 억은 좋게 나올 테고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나온 것도 몇 천만 원 있는 걸로 아는데 장모님, 그 돈 저한테 사업 자금으로 좀 투자해 주세요. 제가 사무실 차려서 대박 나면 장모님 평생 용돈 부족함 없이 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겉으로는 저에게 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친정이 풍비박산. 난 틈을 타 친정 엄마의 남은 재산을 뜯어먹으려 던진 낚싯바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저희 어머니는 그 순간만큼은 눈빛을 또렷하게 바꾸시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김서방,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가 없네. 그 경주 집과 가게 터는 자네 장인어른과 내가 35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내 분신 같은 집이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집은 못 판다. 그리고 장인어른 보험금은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내 딸 서연이와 우리 어린 손주들 앞으로 남겨줄 마지막 최소한의 보루야. 그러니 다시는 그 돈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말게. 친정엄마가 단칼에 거절하시자 남편의 표정은 그 자리에서 썩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처가 재산을 삼킬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시위라도 하듯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냉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늙고 우울증에 걸린 장모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사위의 그 무서운 속셈을 진작에 파악하셨지만 딸인 제가 이혼녀 소리를 들을까봐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 아빠 없이 자랄까봐 제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그 폭언을 다 받아내셨던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남편 밥상을 차려주시고 옆에 앉아 김서방 많이 먹게 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자 남편이 숟가락을 쩍 소리나게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가뜩이나 일 안 풀려서 입맛도 없어 죽겠는데 밥 먹을 때까지 장모님 늙은 얼굴을 마주 보고 먹어야 돼요?
저 먼저 먹고 나갈 테니까 나중에 혼자 드세요. 또 한 번은 제가 꽃집 일로 주말 야근을 하던 날 남편이 제 어머니는 쏙 빼놓고 어린 서인이와 도경이만 데리고 나가 고급 갈비집에서 외식을 하고 왔더군요. 집에 돌아온 큰딸 서인이가 저한테 안겨 소곤거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갈비 사줬는데 내가 아빠, 할머니도 같이 와서 드시면 좋을 텐데 왜 안 모시고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집에 먹다 남은 신반찬 많은데 그거 다 버리면 돈 아깝다. 할머니는 집에서 그거 드시면 되라고 했어. 7살짜리 어린 딸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통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셔츠 구김이 조금이라도 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사위 집에 공짜로 얹혀 사시면서 양복 셔츠 하나 제대로 안 다려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래서 경주에서 장사도 그 모양 그 꼴로 망해먹었지. 미안하네, 김서방. 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네. 지금 당장 다시 다려줌세. 어머니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사위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친정 흉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장모가 언제 내려갈지 기약도 없어. 무슨 우울증은 개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짐을 얹어? 노인네 하나 더 들어오니까 집도 좁아터지고 음식 솜씨는 또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 저 따위 손맛으로 30년을 장사했다니 가게가 망한 게 당연하지.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는 에휴,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처가 잘 만나서 덕 볼 생각은 못할 망정 늙은 장모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니 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눈물을 훔치며 그 모욕을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으로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람의 탈을 쓴 그 악마 같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커다란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손님 주문 제작 꽃바구니를 만드느라 바쁘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몇 분 사이 5살짜리 둘째 도경이가 의자를 끌고 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뜨거운 라면 냄비를 건드렸고 끓는 물이 도경이의 오른쪽 손등과 팔뚝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에 화장실에서 뛰어나오신 어머니는 놀라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도경이를 안아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손을 대어 열을 식히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곧바로 택시를 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셨죠. 소식을 듣고 제 정신이 나간 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손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도경이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피부 이식까지는 필요 없는 2도 경증 화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많이 안 아파. 엄마 울지 마. 5살짜리 어린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하얗게 질려 손을 떨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찬물에 바로 담가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아니야, 서연아. 내가 불을 꺼놨어야 했는데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사단이 났으니 다 내 죄다. 어머니가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응급실 구역으로 들어온 남편. 김지훈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사람들 많은 응급실. 한복판에서 어머니에게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노인네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뭐 하신 거예요?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요? 이럴 거면 우리 집에 뭐 하러 들어와 계신 건데요. 정말. 응급실 안에 있던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환자 보호자 수십 명의 눈길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몸을 떨며 김서방, 미안하네. 내 죄네. 하고 또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 친정 엄마를 향한 피눈물 나는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고함을 치는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제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왼쪽 뺨을 짝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며 저를 노려보자 저는 연속으로 오른쪽 뺨까지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뺨 2대를 연속으로 맞은 남편이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미쳤냐? 감히 누굴 때려? 그래, 나 미쳤다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당신이 사람이냐? 애 응급처치해서 이만하길 다행으로 만든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폭언, 트집, 모욕, 내가 모를 줄 알고 있었어.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그 입 털면 나 진짜 너 죽이고 감옥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응급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버버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저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처음엔 제가 화가 나서 쇼를 하는 줄 알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혼? 너 지금 뺨 2대 때리고 정신이 나갔구나.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너 혼자 애 둘 키우면서 꽃집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과해. 사과? 너랑 내 어미가 우리 엄마한테 할 사과나 준비해.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서류 나오면 받아라. 마침 그 다음 날 아침 신우이 지수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밤새 누나에게 전화해 제가 자기 뺨을 때리고 이혼하자고 한다며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 언니에게 그동안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과 폭언, 그리고 처가 재산을 노리고 벌인 짓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지수 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 나는 지훈이랑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심하게 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지훈이가 나한테 말할 때는 자기가 억울하게 맞았다고만 해서 내 동생이지만 정말 사람이 못됐구나. 서연 씨 마음 이해해. 정말 미안하다. 신우이의 사과를 듣고도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기에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서 최소한의 상식은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의 앙금은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가 하필이면 전 남편 김지훈의 생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던지고 냉전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눈치도 없이 남편 생일날 아침에 음식을 해주겠다며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지훈아, 내 아들 생일인데 마누라가 밥상 하나 안 차려줄 것 같아서 내가 장 봐서 왔다. 너도 들어와서 나 좀 도와라.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게 짐짝 취급을 하며 매몰차게 굴던 남편 놈이
자기 어머니가 오자 싱글벙글 웃으며 엄마 오셨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 하고 애교를 부리더군요. 기가 막히고 피가 말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일 당일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온갖 생색을 내며 잡채며 갈비찜, 미역국을 끓여 진수성찬을 차려내셨습니다. 저는 단 손가락 하나도 거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차리면서도 제 들으라는 듯 신경을 긁는 소리를 끊임없이 뱉어냈습니다. 쯧쯧, 사위 집에 와서 얹혀 살면 눈치껏 사위 사업 자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해야지. 그 경주 집 팔아서 우리 아들 사무실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돈을 저승길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그 집 아범도 그렇게 허망하게 간 거 아니겠어? 안 봐도 뻔하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명예까지 난도질하는 그 썩어 빠진 입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남편놈이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며 한마디 더 거들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그 집 사람들은 원래 남한테 베풀 줄을 몰라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니까. 그래서 나 그 처가 쪽이랑 아예 연 끊기로 했어요. 앞으로 명절에도 경주 안 내려갈 거고 아주 잘 됐죠 뭐.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2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어서 식탁 위에 정가락에 올려놓은 잡채,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냄비, 미역국 대접을 모조리 손으로 쳐서 부엌 싱크대와 바닥으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음식물과 국물이 벽과 바닥, 싱크대의 사방으로 튀어 게사료처럼 난장판이 됐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너는 이 생일상 받아 처먹을 자격도 없는 버러지야. 그리고 어쩜 이렇게 모자간에 하는 짓거리가 똑같이 추악하고 몰상식하니.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그 더러운 입에 올려.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집 전세 보증금 3억 중에 내 돈이 2억 5천이야. 당신이 보탠 건 고작 5천만 원이라고. 내 집이니까 이 더러운 발치우고 지금 당장 둘 다 나가. 저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졌습니다. 2사람은 제 광기에 놀라 지체하다가 복도에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하자 창피했는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허겁지겁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즉시 바꿔버렸고 다음 날 남편의 옷가지와 짐짝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대형 박스에 처박은 뒤 시댁 주소로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은 것이었기에 남편을 쫓아내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후 전화와 문자로 밤마다 협박을 해왔습니다. 어디서 못 베어먹은 가문에서 들어온 년이 이혼 소리를 함부로 입에 올려. 너 이혼 100번 해봐라. 우리 집 귀한 손주들. 너한테는 절대 못 준다. 법대로 해. 네, 아주 고맙네요. 법대로 합시다. 변호사 접견 신청해놨으니까 법원에서 보시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곧바로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갔던 날 변호사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수집된 남편의 폭언 녹음 파일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증언, 그리고 응급실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남편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어머님이 기여한 80%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양육권 역시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8개월 동안 전 남편은 법원에 나와 아내가 사치스럽고 친정엄마만 챙기며 나를 폭행했다는 등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상태 조사에서도 아이들은 아빠가 할머니와 엄마를 괴롭혀서 무서웠다. 엄마랑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첫째,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어머니인 나에게 지정한다. 둘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전세 보증금 중 남편의 기여분 5천만 원을 제외한 전액은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넷째, 남편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통쾌한 완전 승리였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저는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꽃집을 정리한 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 경주 시내에 작지만 아주 예쁜 꽃집 겸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경주의 공기 좋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전학하여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혼하고 내려온 딸을 보며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가슴을 치고 울어주셨지만 제가 씩씩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제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주셨죠. 반면 제 전남편 김지훈의 근황은 그야말로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후 신우이 지수 언니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가져간 5천만 원과 위자료를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대박을 노리며 일도 하지 않은 채 사설 스포츠 토토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돈을 잃자 나중에는 해외 원정, 도박 사이트까지 들러붙어 불과 반년 만에 그 돈을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그 돈마저 도박으로 날려버렸고 결국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자 집을 팔아치우고 지방의 허름한 지하 원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모자가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원룸에서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섭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비록 악연이었지만 애들 아빠였기에 2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면접 교섭 때 아이들을 만나고 온 큰딸 서인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이상한 어두운 방에서 할머니랑 막 싸웠어. 그리고 나한테 아빠 요즘 돈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아빠 좀 도와달라고 해라. 불쌍하지도 않냐고 말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린 자식의 입을 빌려 국어를 시키는 그 졸렬함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들을 그 인간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은 판결문에도 명시된 양육비 60만 원을 4개월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 교섭만 요구하길래 제가 거절하자 이 인간이 또 성질을 못 이기고 전화로 내가 사람이냐? 애들 안 보여주면 가만 안 둔다 며 욕설을 퍼붓더군요. 저는 그날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곧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요새는 법이 좋아져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요청, 그리고 명단 공개 및 정식 감치 명령까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더군요. 자기 도박할 돈은 있어도 자식들 먹이고 입힐 양육비 60만 원은 없다는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매운맛을 끝까지 보여줄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이 지수 언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연 씨, 지훈이가 요즘 너무 페인처럼 살고 있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애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지훈이가 서인이랑 도경이 너무 보고 싶어 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그 요청은 절대 들어줄 수 없어요. 애들이 그 사람 만나고 와서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울었습니다. 힘들게 마음 추스르고 자리 잡은 우리 아이들 인생을 그 사람이 다시 흔들어 놓게 둘 순 없어요.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 단호한 문자에 지수 언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지훈이라는 인간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든 어떻게 살든 눈 하나 눈쩍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파려낸 암세포 같은 존재니까요. 흔히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람 좋아 보이는 겉모습과 매너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악마 같은 본성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제 소중한 친정 엄마가 더 무너지기 전에 그 가면을 벗겨내고 내 손으로 그 인간들을 내쫓을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꽃집으로 출근하셔서 카페 손님들에게 내어줄 따뜻한 대추차를 다리시고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서연아, 내 손맛 아직 죽지 않았다. 가게 한 구석에 소규모 수제 밑반찬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며 의욕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요즘이 제 45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록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혼녀,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저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제 곁에서 밝게 자라주는 소중한 두 아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 절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남편이든 시댁이든 절대로 함께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늘 곁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하며 사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